기원전 6세기 중엽 중동의 고대 제국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며 등장한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케메네스 제국 혹은 흔히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진 국가입니다.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약 220년간 존속했던 이 거대한 제국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대제국이라 불립니다. 동쪽은 인더스강 유역부터 서쪽은 에게해 연안까지, 북쪽은 카카스 산맥에서 남쪽은 나일강 하류까지 무려 세 대륙에 걸친 초강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이 제국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기원. 아케메네스 제국의 진정한 창건자는 키루스 2세, 흔히 키루스 대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의 안잔 지방의 작은 왕이었던 그는 페르시아족의 기상을 등에 업고 고대 근동의 질서를 재편한 혁명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키루스 대제는 기원전 550년경 강대한 메디아 왕국을 정복하며 자신이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의 지도자임을 천명했고, 이어서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등 고대 세계의 강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제국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의 위대함은 단순한 정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지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전례 없는 관용의 통치를 실현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후 그는 유대인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키루스가 고대 최초의 인권 통치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인 키루스 실린더는 세계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키루스의 정복은 대규모 전쟁이 아닌 외교와 포용에 기반을 둔 것이었기에 피정복민들 사이에서도 그의 통치는 비교적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경계가 확대되면서 통치의 효율성과 후계 체계의 안정성은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정복하며 부친의 유산을 계승했지만 내부의 불안정과 원정중 돌연사하면서 제국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후의 권력 공백은 여러 반란과 혼란으로 이어졌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성마저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한 인물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키루스 가문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아케메네스 왕조의 반기 혈통임을 내세우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제국의 통치권을 쟁취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반란을 평정한 뒤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리우스 1세와 제국의 전성기. 다리우스 1세는 단순히 혼란의 시기를 정리한 정권 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제국을 진정한 제국으로 체계화한 인물로 키루스 대제가 확립한 영토를 바탕으로 행정, 재정, 군사, 법제도를 정비하며 제국을 본격적인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의 이미지보다는 관리자의 면모가 강한 왕이었고, 실제로 그의 통치 전략은 제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고대의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제국 전체를 약 20여 개의 사트라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자신이 신임하는 총독을 파견하여 지방 통치를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의 눈과 귀라 불리는 감찰관 제도를 운용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민족 광역 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반란을 최소화했고 실질적인 관리 가능한 중앙 집권체제를 수립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다리우스는 대담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는 통화의 표준화를 통해 은화를 제정하고 제국 전역에 통일된 경제 질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왕도로 불리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우편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정보와 명령이 제국 전역으로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보다 수세기 앞선 정교한 관리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조로아스터 교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수용하여 아후라 마즈다를 유일신으로 강조함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강화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의 비문 곳곳에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천명하며 정치와 신성을 결합한 독특한 왕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정치 종교적 정당화는 제국 내부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건축과 예술 면에서도 다리우스 시대는 찬란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페르세폴리스는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제국의 권위와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장인들과 자재들이 총동원되어 건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국 각 지역의 민족 대표들이 조공을 바치는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다리우스가 지향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제국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의 야망은 이란 고원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는 제국의 서쪽 경계를 넘는 전쟁을 구상했고 결국 이 그리스 세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역사의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원정은 마라톤 전투에서의 패배로 좌절되지만 그가 열어놓은 이 서방 정벌의 길은 결국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에 의해 이어지며 고대 세계를 뒤흔드는 격돌로 발전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와 그리스와의 전쟁.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 기원전 486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내부 반란을 진압하며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고 이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서방 정벌, 즉 그리스 세계에 대한 복수와 정복을 위한 대원정을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 전쟁이 아니라 아케메네스 제국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걸고 진행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치 천하를 다 거느린 황제답게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그가 이끌고 간 병력은 고대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제국 각지의 종족과 군대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다리를 놓고 육로와 해로 양면에서 공격했으며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을 무너뜨리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곧 바뀝니다. 크세르크세스의 함대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기습 전술에 큰 타격을 입으며 패배했고 이 결정적인 해전의 결과는 그의 그리스 정복 야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플라타이아 전투 등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페르시아는 결국 본토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제국은 유럽 대륙으로의 확장에 실패하고 정복자의 이미지 대신 방어적 제국이라는 방향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아케메네스 제국의 본질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 이후에도 제국 내부의 안정과 통치를 유지했고 특히 건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확장 공사도 그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페르시아 양식과 다민족 문화의 융합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행정적으로도 아버지 다리우스의 정책을 계승하여 제국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중앙 통제를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여전히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고대 세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죠. 크세르크세스의 통치는 전쟁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아케메네스 제국이 문화와 행정의 초강 대국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외적 팽창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 제국은 내적 통합과 문화적 성취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행정과 문화. 아케메네스 제국이 단순한 군사 정복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세계 최강의 초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뛰어난 행정 제도와 문화 통합 전략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인도 서북부에서부터 그리스 동부에 이르기까지 7,000km가 넘는 범위를 포괄했고 수십 개의 언어와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연합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실현해낸 보기 드문 고대 문명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행정장치는 다리우스 1세가 도입한 사트라피 제도였습니다. 사트라프라 불리는 총독들이 각 지방을 통치했으며 이들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받되 중앙정부의 감찰과 조세 체계 하에 놓였습니다. 왕의 길로 대표되는 도로망과 정교한 우편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의 신속한 소통을 가능케 했고 이는 곧 제국 전체의 유기적 통합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들은 피정복민의 문화와 종교를 강제로 통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전은 유지되었고 유대인들은 귀환을 허용받았으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즉위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용적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제국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 제작된 조공부조나 비문에는 고유의 복식과 언어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제국이 다문화적 다양성을 포용 가능한 질서로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케메네스 제국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정수를 흡수하고 이를 자신만의 형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 중심은 페르세폴리스와 수사 같은 수도들이었으며 이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엘람, 이집트, 그리스 등 다양한 문명권의 건축 양식과 예술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페르세폴리스의 대형 부조와 기둥 구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제국의 위엄과 다민족 공존의 이상을 시각화한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치의 정교함 속에서도 점차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영토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고 중앙과 지방 간의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습니다. 총독들의 권한은 때때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났고 귀족 계층은 부를 독점하면서 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율이라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의 분리주의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외부의 도전에 점점 취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리고 등장한 이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제국이 자랑하던 관용과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인 힘으로 등장했으며 그가 이끄는 정복 전쟁은 결국 수백 년간 유지되던 제국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쇠퇴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아케메네스 제국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전성기를 지나면서 점차 내부의 균열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 정연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포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방 총독들의 독립성 강화, 왕권의 약화, 귀족들의 사치와 부패, 반복되는 후계자 분쟁 등이 점점 제국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세기에 걸친 대규모 전쟁과 원정으로 피폐해진 재정과 행정체계는 제국을 더 이상 빠르게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관료적 구조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점점 힘은 있으나 기동력 없는 제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다리우스 3세가 즉위하던 시점에는 왕권이 예전과 달리 지방 세력에 휘둘리고 있었고 총독들과 귀족들은 자주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중앙의 통제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사체계도 과거의 짜임새를 잃어 각 지역 병력 간의 통합 작전이 어려워졌으며 제국의 정예병은 예전 같은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통합한 후 동방정복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침공은 갑작스럽고도 치밀했으며 빠르고 강력한 기동력과 단결된 군사 전략으로 고전적인 페르시아 방식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며 아시아로의 진입을 알렸고 이듬해인 기원전 333년 이수수 전투에서는 직접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도주했고 제국의 왕도로 향하는 길은 점점 열려갔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아케메네스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페르세폴리스를 비롯한 왕도들이 함락되고 불타면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상징적으로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